네, 한일 정상이 오는 15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일본 현지에서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이어서 나토 정상회의에도 참석할지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다는 소식 저희 지금 스튜디오에서 바로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지금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현재까지 목표물이 정확히 어디로 파악됐다라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전반적인 상황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런 이란의 핵시설이 이제 유력한 타겟 예. 목표물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미확인이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사실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외국 정상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보도 내용에 따르면은 이란 핵시설에 대한 이스라엘 군의 공습을 미국이 용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상당히 실망을 가지고 첫 정상회담만 마무리 지었지만 그 이후에서도 계속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는 트럼프 정부에게 소위 그린라이트, 이런 이란 핵시설에 대한 이스라엘 공군의 독자적인 군사행동을 허락해 줄 것을 계속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서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마수르 페제키안 소위 좀 진보적이고 실용적인 외교 노선을 걷는 이란 정부와의 그런 이란 핵 협상을 다시 시작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까지 5차례 협상이 있었는데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낸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5차례간의 이런 이란과의 핵 협상을 두고 위트코 특사의 그냥 활동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계속 해왔는데요. 예. 이 긍정적인 평가라는 기조가 최근에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란 핵무기 핵 위협에 대한 외교적인 해결 노력을 계속 지지하지만 결국에는 이란이 완전히 핵을 포기해야 된다는 그 조건을 다는 메시지로 바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오만 외교장관의 중재안이 이스라엘과 이란 측에서의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은 다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고 CNN 보도에 따르면은 이스라엘군이 이미 이런 이란 내 핵시설 타격에 관한 도상 연습을 종료했고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거기에 예. 발맞춰서 미국 정부가 이라크 내 제외 공간에서 인력을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이스라엘 군의 실질적인 공습이 임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관측이 계속 나왔는데요. 오늘 속보로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을 공습하였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얼마 전에 공습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오늘 공습도 뭐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알았을 가능성이 보면 높습니다. 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X에다가 그 공습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예.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한다, 선호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국내에서 이스라엘의 그런 입장을 지지하는 세력과 이란과의 평화적인 협상을 해야 된다는 세력 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던 상황에서 강경파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에 미국이 직접적으로 참여는 하지 않지만 그것을 막지는 않는 중간 노선을 택함으로써 앞으로 15일에 있을 이란과 미국과의 협상에서 미국 측의 요구에 이란이 보다 긍정적으로 그 반응을 하라는 이제 모종의 압력을 가하는 굉장히 도박성의 그런 정책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15일에 6차 비핵화 협상이 있는데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오늘 이제 이스라엘군이 이란을 공습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란군이 그에 따른 어떤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전역의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에 대한 예방 공습 이후에
무인기와 드론 또 미사일을 이용한 이란의 반격이 예상된다라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현재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어쨌든 아이언돔이 굉장히 좀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항공시설이. 향후 좀 이란의 반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란이 이런 공습의 그 이후에 이제 반격을 할 것이라는 것은 사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사일 방어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국가 이익이 있고 이스라엘 안보 이익이 있고 네탄야후 정권의 이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꼭 같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네탄야후 총리 입장에서는 이 하마스 소탕 작전이 계속되고 가자 지구에서 또 이렇게 중동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될수록 전쟁 중간에는 장수를 교체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내 정치상으로는 네탄야후 내각에 대해서 이스라엘 각 정당과 국민들이 아무리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네탄야후 내각을 지지하는 것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식으로 계속 여론이 유지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권 생존 차원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하마스와의 그런 군사 작전이라든지 이스라엘 공습 이런 강수를 계속 두는 것이 정권 유지 차원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그런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국가 이익과 안보 상황이라는 점을 봤을 때는 계속 이스라엘의 이런 그 부정적인 여론 계속 확산이 될 것이고 이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정치적 외교적 압박은 더 증가될 것이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향후 유대 협력 관계에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네탄야후 총리로서는 조 바이든 재선이라든지 새로운 민주당 출신의 미국 대통령이 선출된 것이 아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친이스라엘적인 보수주의적인 중동 정책을 견지해왔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7대 대통령으로 재선을 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겠죠. 그러면 뭐 당장의 어떤 반격이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 외에도 그러면은 그 6차 핵 협상은 이번 일로 어떻게 좀 바뀔지 여부도 좀 궁금해지는데 지금까지 협상에서 뭐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이었고 이번이 어떤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결국에는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 이란과 타결했던 그리고 유럽 연합 국가들이 참여했던 JCPOA 포괄적인 핵 협상 조약의 내용을 봐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란 핵시설을 이제 평화적 이용을 농축을 어느 선까지 허락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란이 받아들이는 대가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그런 조금씩 스몰 딜을 통해 가지고 중동에서의 이란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그 협상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란의 핵시설 농축을 3.67%까지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X에 올린 것처럼 이란이 핵시설, 핵에 관한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해야만 협상이 타결된다고 강경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것인지 이것이 지난번 5자리 회담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였고 해결은 안 됐고요. 6차 회담에서 이번 이스라엘 공습에 따라서 이란 입장이 더 강경해질 것인지 네. 뭐 미국과도 이제는 협상에 희망이 없다, 포기하겠다. 이스라엘에서 군사행동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아니면은 이번에 이런 핵시설 타격을 받은 다음에 미국 측 입장을 수용하는 쪽으로 좀 더 완화된 모습을 보일지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큰 도박을 한 것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뭐 타협이 가능할지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어쨌든 당사국들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움직임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외교 지난 1월 취임 이후의 행보를 보면은 가자 지구의 그 영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제3지역으로 이주하고 가자 지구를 중동의 리베리아, 휴양지로 만들겠다. 이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이런 폭탄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중동 지역에서 이 국가들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는가?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의 생존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그럼 더 나은 대안이 무엇인지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움직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했던 것처럼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중동 국가들 간의 어떤 평화라든지 긴장 완화 조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전 협정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계속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는 굉장히 곤란한 그런 입장에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더 독한 수, 강수를 두면서 판을 흔들어서 해결을 도모하는 그런 입장으로 계속 선회하고 있고 이 두 개 지역에서 평화가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북한과의 이제 전면적인 대화도 시작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해결이 돼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가고 그 다음 단계로 갈 텐데 트럼프 2기 입장에서는 앞에 두 이런 분쟁 사례가 어떤 그 종결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강수를 두면서 빨리 종결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려는 그런 조급함이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습 소식 조금 전에 전해져 왔는데요. 관련해서 후속 보도 있으면 계속해서 저희도 좀 전해드리겠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 정상들이랑 이제 연일 전화 통화를 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좀 누구와 전화를 했는지 순서를 좀 보면요. 예. 미국, 일본, 중국, 체코, 베트남, 호주 이런 순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고 외국 정상들과 이제 통화를 하는 이 순서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의미를 좀 부여하면 될지 이 부분부터 좀 여쭤볼게요. 뭐 순서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번에 그 눈에 띄는 것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를 첫 번째로 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다음에 왜 일본 총리와 통화를 했는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아니라 그다음에 중국 시진핑 주석과 세 번째 정상으로 통화를 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체코와 통화를 하고 베트남, 호주 순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여기서 돋보이는 것은 외교 안보 정책의 영속선입니다. 일관성인 것이 무엇이냐면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전환 순서와 같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그런 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뭐 중국 측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면을 보일 수가 있고 체코의 원전 그런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히 하겠다. 이것은 안보와 경제 이익을 하나를 희생하고 하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두 토끼를 다 잡겠다는 그 경제 살리기 실용 외교의 좋은 예이기 때문에 체코 정상과 통화한 것도 이런 면에서 우선순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예. 베트남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에서 제3의 선택지로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 경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전화를 한 것이고 호주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그런 외교 관계를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이 순서로 통화를 한다면은 이전 정부에서 추구했던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한 가치 외교를 계속한다는 면을 보여주면서도 또 경제 살리기라는 실리 외교, 실용 외교를 계속 추진하겠다. 선거 때 이야기한 그대로 공약을 실천했다는 면도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는 면이 있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는 왜 전화를 안 했는가? 첫째는 뭐 러시아 측에서 열의를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뭐 취임 후 러시아 정상과 통화한 적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통화한다면은 좀 서로 덕담을 나눌 수가 있어야 될 텐데 굉장히 부담이 많은 힘든 통화가 되겠죠. 그 뭐 러시아와 북한 관계에서 좀 다른 면을 보여달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상상 무기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으름장을 놓는다면 통화를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서로 안 하는 것이 좀 실질적인 타협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재명 대통령 캐나다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그렇다면 한미 정상회담 또 한일 정상회담이 과연 열리게 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인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 언론에서 기정사실화로 보도를 하고 있고 또 월요일 16일에 서울에서 주한 일본 대사관 주최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그런 행사가 있는데 일본 측에서 기대하고 그 대통령실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비록 캐나다에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축사를 화상으로 보내주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만약에 캐나다에서 서울에서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양국 정상이 화기애애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이재명 대일 외교의 굉장히 긍정적인 첫걸음이 되겠고 그렇다면은 며칠 후에 도쿄에서 주일 한국 대사관 주최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행사를 하는데 이시바 내각이 모른 척할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정도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한일 외교의 이런 선순환을 계속한다는 것, 그리고 윤석열 기시다 정부 때 구축했던 한일 간의 안보, 외교, 그리고 경제 협력의 구도가 소위 진보 정권이 한국에서 등장함으로써 훼손되지 않을까라는 일본 측의 우려를 일시적으로나마 그것을 달래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일 간의 만남은 기정사실화라고 볼 수 있지만 예. 과연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만날 것인가? 하지만 만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G7이라는 다자 회담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양자 정상 간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으로는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G7 회원국이 아닙니다. G7 회원국이 아니지만 초청을 받은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의 이런 국제적인 영향력인데 위상이 반영되는 그런 초청입니다. 호주 다음으로 가장 많은 횟수로 그 정상이 초청이 되었거든요, 한국이. 그렇다면 좀 떳떳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국제무대 대비 차원에서 예. 트럼프 대통령과는 어떻게 자세한 내용을 장시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그런 물리적 여건이 애시당초 허락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이라든지 외교부에서는 너무 이 성과를 과대 포장하려고 그러면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자 뉴욕에 갔을 때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이 너무 빡빡하고 복잡했기 때문에 유엔 총회가 굉장히 그렇지 않습니까? 다자무이되었고 48초 바이든 대통령이 서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굳이 당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는 양자 정상회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양자 정상회담이었고 이런 이야기를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나눴다고 했는데 48초를 만났는데 서서 그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1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다음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해가지고 모든 성과가 묻혀버렸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너무 성과를 없는 것을 과대 포장하려면은 국내 정치 상황에서도 굉장히 민주당이라든지 이재명 정부에 대해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다자 정상 외교에 참가하는 비회원국으로 참가하는 첫 번째 대비 무대였고 그 기회를 타서 일본 정상과 대화를 했고 그다음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서로 합의가 된다면 짧은 약식의 만남을 가진다는 선으로 미리 준비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하는 것이 이제 G7 정상회의에 이어서 나토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지금 좀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참석에는. 근데 여기에는 뭐 참석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떤 회의에는 어떤 식의 어떤 뭐랄까요 접근이 필요하다고 좀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처음에서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G7 정상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겠지만 네덜란드에 있는 그 나토 정상회의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안 가는 것에 방점을 찍힌다 이런 보도가 났다가 입장이 바뀌었죠.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G7엔 가지만 나토 정상회의는 가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재명 그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누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귀를 잡고 있느냐가 잘 드러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오해를 사게 된 여지가 있으니까 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신다면은 어떤 이재명 정부의 새 시대를 여는 실용주의 외교의 성공을 위해서는 새 포도주는 새 가죽에 담아야 되는데 그런 식의 발전적이라든지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 과거 시대의 외교안보 시각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이 초대받은 것은 사실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그 당시에 정의용 외교장관은 이 초청 여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대통령의 참석을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고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굉장히 그 비난을 했죠. 왜 나토에 가지고 중국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는가? 왜 러시아를 자극하는가? 예. 나토는 이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 멀리 있는데 왜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샌드위치가 되는 그런 위험성을 초래하는가 했는데 사실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국격을 인정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또 대서양 안보와 그 동아시아 안보가 이제는 중첩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과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라든지 러시아와 북한 간의 이제 군사 협력을 본다면은 우리가 나토 정상회의에서 그 실익을 추구할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나토 회원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전과 달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는 종전이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만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요구하는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이제 부담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서워서 나토의 정상회의에 가서는 안 된다. 중국을 자극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이런 어떤 새로운 실용주의 외교를 추구하기보다는 예전의 사고 틀에 머물러 가지고 외교적 조언을 하는 것 같은데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5년 외교 정책도 과거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 때의 외교안보 정책 틀에서 그다지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복합적인 다층적인 지정학 위기를 극복하는데 과연 이것이 적합한 외교적인 사고틀인가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G7은 가고 나토는 안 간다 하면은 정말 이재명 정부는 친중 정권이구나 이런 미국 측의 불안이 오히려 기정사실화하게 됩니다. 외교에서 중요한 것은 정권은 오고 가지만 국가로서의 예측 가능성과 그런 지속성, 일관성, 선면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줄타기 외교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보인다면은 트럼프 행정부 입장과 일본 입장에서는 아무리 수사는 그렇지만 결국에 이재명 정부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는 실용주의 외교가 아니라 어떤 눈치 보는 외교를 할 것이라는 오해가 오히려 기정사실화되게 되는 위험이 있고 만약 우리가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았는데도 가지 않는다면은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우리의 방산업계 국제 수출 시장에는 어떤 타격이 있을지 이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국제 정세가 굉장히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신경 쓸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북한이 받질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미국은 계속해서 열려 있다는 입장을 보이긴 했는데 북한에 대한 부분 우리 계속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고 또 북한이 미국의 친서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일단은 북미 간의 이런 트럼프 일기 때와 같은 그 고위급 대화 그리고 정상 외교는 재가동되는 그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국내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우리 정부와 접촉을 해서 싱가포르 한미 정상 회담 결과를 토대로 그런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 고위급 접촉을 재가동하겠다는 의사를 우리 측에 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동 지역에서의 이런 분쟁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봉합이 된다면은 그 다음에 트럼프 2기의 외교 안보 전략의 핵심은 북한과 어떻게 대화하는가,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겠죠. 북한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대화의 장이 열려 있다는 것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그렇게 북한이 호락호락 핵무기와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양보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이죠. 김정은 위원장도 사실 미국을 믿을 수가 없다. 지난번 2019년 하와이 노딜로 끝난 다음에 미국 측에 실망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2024년에 그 대대장과 그 대대 정치 지도원들을 모여놓고 연설했을 때 그때는 미국 놈들이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그래서 미국 놈들과 한국 놈들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승리한 이후인 11월에도 미국과는 여러 가지 협상을 할 만큼 했는데 결국에는 미국은 침략적, 적대적인 세력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대화를 원하지만 굉장히 두려움도 많은 것이죠. 제2의 하노이 노딜을 감당해낼 수는 없거든요. 그것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중동 지역과 러우 전쟁이 봉합이 안 됐기 때문에 친서라도 보내서 곧 대화가 있을 것이니까 참고 있으라는 것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의 핵 역량 그리고 이번에 진수한 구축함이라든지 신종 무기의 개발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게는 손해만 갈 것이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친서 거부를 하면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기싸움이 좀 시작된... 기싸움이 있는데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가 과연 준비가 돼 있는지 그냥 연합훈련 중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은 한반도에서 평화가 정착되는지 왜냐하면은 트럼프 행정부를 보면은 지금 굉장히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어떻게 평화를 가져다 뒀냐? 트럼프 행정부의 해결은 광물 협정을 체결해서 미국 기업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 그 미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켜줄 것이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미국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북한과 국교 정상화를 한 다음에 북한에 적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하노이에서 북측이 요구했던 유엔 안보리 결의안 해제 5개 중에 하나가 그 북한의 광물 수출 금지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만나서 빅딜을 한다면 유엔 안보리 그 제재 결의 해제를 요구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미국 기업이 북한에 들어가서 광물을 개발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가지고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 미국인과 미국 기업인들이 북한에서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남북 간의 전쟁이 있겠냐 이렇게 해서 그냥 봉합해버릴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정부가 대비가 되어 있는지 시나리오를 검토를 했는지 또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을 다 쫓아내고 거기를 휴양지로 만들게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그 아이디어를 만약 북한 측 원산 갈마에 호텔 짓는데 미국 기업이 들어가게 되고 따라서 이제 남북한 간에 전쟁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환영을 해야 될지 알겠습니다. 아니면 그걸 막아야 될지에 대한 준비도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